참, 엄마 다음 주부터 우리 집으로 오신다고 하네. 남편의 말에 키보드를 두드리던 제 손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갑자기요? 갑자긴 뭐가 갑자기야.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엄마 혼자 두면 불안하잖아. 원래 그럴 계획이었어. 저는 처음 듣는 말인데도 남편은 이미 다 합의된 것처럼 담담했죠. 그럼 어머님이 언제까지 계실 건데요? 언제까지는 또 왜 나와?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거지. 그 우리 속에 제 동의는 없었어요. 저도 일하고 있는데요. 프리랜서면서 무슨. 어차피 집에 있으니까 간병도 할 수 있잖아. 모니터 속에서 반짝이던 내 작업물들이 한순간 싸구려 심부름값처럼 초라해졌습니다. 그 말 한마디는 제 인생 전체를 대가 없이 바치라고 명령받은 기분이었죠. 그때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천천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집 뺄 거니까 2시에 집에 와봐. 몇 주 뒤 제가 이 말을 내뱉게 될 거라고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예슬이라고 합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프리랜서 웹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지금은 태국 치앙마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거든요. 오늘은 제가 어떤 사연으로 한국을 떠나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연 없는 사람은 없다고 하니까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실 분도 계실 거라는 생각에 글을 써봅니다. 이야기는 2023년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때 저는 마포구 24평 신축 아파트에서 남편 강성훈과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신혼부부였죠. 남편은 중견 광고회사 대리였고 저는 집에서 웹디자인 프리랜서 일을 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또다시 클라이언트가 보내온 수정 요청 메일을 확인하며 포토샵을 켰어요. 로고 색깔을 좀 더 밝게 해주세요. 폰트를 바꿔보면 어떨까요? 같은 요청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수정 작업은 추가 비용을 받기 어려워서 항상 손해였지만 단골 고객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거절하기 힘들었거든요. 모니터 불빛만이 조용한 작업실을 비추는 가운데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생각했어요. 이번 달도 매출이 꽤 괜찮네. 생활비 걱정은 없겠어. 프리랜서 일이라는 게 무한 경쟁 체제라 불안한 생활의 연속이지만 반대로 실력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죠. 다행히 저는 조금씩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4년 차가 된 지금은 월 평균 6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보다 뿌듯한 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아침 7시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간단히 아침을 차렸어요. 토스트와 계란 후라이, 커피. 늘 그렇듯 성우는 급하게 먹고는 잘 있어 라는 인사도 없이 나가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저는 휴대폰으로 가계부 앱을 열어봤어요. 지난달 지출 내역들이 주르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공과금 28만 원, 관리비 15만 원, 식비 45만 원. 여기까지는 평범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병원비 35만 원, 시댁 제사 준비비 20만 원, 시아버지 기일 음식값 18만 원. 이 돈들은 모두 제 통장에서 나간 거였어요. 성우는 우리 집 생활비니까 내가 관리하는 게 맞지 않냐고 했지만 정작 자신의 월급은 용돈과 술값, 차량 할부금으로 다 써버렸거든요. 점심시간 즈음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예슬아, 나 내일 병원 가는데 또 돈 좀 보내줄 수 있니? 네, 어머님. 얼마나 필요하세요? 한 20만 원. 검사비가 좀 나온다고 하더라.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보냈어요. 벌써 올해 들어 시어머니께 보낸 병원비만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시어머니는 항상 저에게만 연락을 주신다는 거였어요. 성훈에게는 절대 돈 얘기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오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미팅이 있었어요. 화상통화로 진행됐는데 클라이언트는 꽤 큰 회사의 마케팅 팀장이었습니다. 한예슬 디자이너님 포트폴리오 보니까 정말 깔끔하네요. 이번 브랜딩 작업 맡겨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작업하시길 원하세요? 젊고 세련된 느낌으로요. 예산은 1,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꽤 큰 프로젝트였어요. 한 달 정도 걸릴 작업량이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서 기분 좋게 계약서를 준비했어요. 저녁 7시 성훈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 평범한 집밥이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제가 물었어요. 그냥 그래. 너는? 새 프로젝트 하나 받았어. 1,000만 원짜리. 그래? 잘 됐네. 성훈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큰 프로젝트를 따오면 함께 기뻐해 주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관심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식사 중에 성훈이 갑자기 말했어요. 그런데 너 언제까지 집에만 있을 거야? 뭐라고? 아니, 다른 집 애들은 다 애기도 낳고 그러는데 우린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아이 얘기는 우리가 결혼할 때부터 몇 년 뒤에 하자고 합의했던 부분이었거든요. 특히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안정화시키는 동안은 미루자고 성훈이 먼저 제안했었어요. 당신이 30 넘어서 아이 갖는 건 부담스럽다고 했잖아. 내가 일 좀 더 안정되면 그때 생각해 보자고. 그게 언제야? 너 번듯한 직장도 없이 언제까지 집에서 컴퓨터만 만질 건데? 번듯한 직장이라는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저는 4년 동안 프리랜서로 꾸준히 수입을 올리고 있었고, 사실 성훈 월급보다 제 수입이 더 많을 때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성훈에게 프리랜서 일은 그냥 집에서 노는 것 정도로 인식되는 것 같았어요. 내가 번 돈으로 우리 생활비도 되고, 어머님 병원비도 보내드리잖아. 그거야 집안일이고, 남자가 밖에서 벌어오는 거랑은 다르지.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가계부 앱을 다시 열어봤어요. 지난 4년간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해서 보니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 수입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는데 정작 제 개인 저축은 거의 늘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생활비나 시댁 관련 비용으로 나가고 있었거든요. 성우는 제 옆에서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집에서 놀고 있는 건가? 내일은 그렇게 가치 없는 건가? 새벽 2시까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슬그머니 침대에서 나와 작업실로 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름은 가계부 정리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날부터 모든 영수증과 계좌 이체 내역을 정리해서 보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폴더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제 일상의 작은 균열이 시작되었어요. 어느 비 오는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성훈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6시쯤이었나? 저는 거실 소파에서 노트북으로 작업하고 있었는데 성훈은 TV를 켜고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참, 엄마 다음 주부터 우리 집으로 오신다고 하네. 저는 키보드 두드리던 손을 멈췄어요.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고 원래 계획이 있었잖아. 아버지 돌아가신 뒤로 엄마가 혼자 계시니까 불안해하시더라고.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요? 아, 내가 안 말했나? 어쨌든 이제 말하잖아. 성훈의 말투는 이미 결정된 일을 통보하는 식이었어요. 제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될 예정이니까 알아둬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언제까지 계실 예정이세요? 언제까지가 뭐야? 우리가 모시고 사는 거지. 모시고 산다는 게 넌 어차피 집에 있으니까 간병도 할 수 있잖아. 엄마도 나이 드시면서 몸이 안 좋아지시는데 혼자 두기가 그렇더라고. 저는 노트북 화면을 그대로 바라보며 성훈의 말을 들었어요. 넌 어차피 집에 있으니까 라는 표현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마치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간병이 필요하실 정도로 몸이 안 좋으신가요? 무릎도 아프시고 혈압약도 드시고 그래. 뭐 심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누가 옆에서 챙겨드리면 좋잖아. 바로 그때 성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엄마. 네, 얘기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짧은 통화 후에 성훈이 전화기를 건네더라고요. 엄마가 예슬이하고 얘기하고 싶다고 하네. 저는 전화기를 받았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 예슬아. 나 다음 주에 들어갈 건데 혹시 불편하지 않니? 아니요, 괜찮습니다. 다행이네. 사실 혼자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서 그래. 밤에도 잠이 안 오고. 네, 이해해요. 그리고 내가 집에 있으니까 내가 병원 갈 때도 함께 가줄 수 있잖아. 혼자 가기가 힘들더라고. 네, 그럼요. 며느리가 집에 있으면 원래 다 하는 거지. 내 친구들도 다들 그렇게 살아. 고마워, 예슬아. 통화를 끝내고 나서 저는 잠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가 집에 있으면 원래 다 하는 거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성훈이 다시 말했어요. 엄마가 걱정이 많으시긴 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우울해하시는 것 같더라고. 우리가 잘 모셔야지. 내가 모시는 게 아니라 제가 모시는 거잖아요. 뭔 소리야? 우리가 모시는 거지. 당신은 회사 나가고 저는 집에서 어머님 챙겨드리고 실제로는 제가 모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에이, 그게 뭔 말이야. 내가 돈 벌어서 생활비 되는 것도 모시는 거고. 그런데 이상했어요. 생활비는 제가 대고 있었거든요. 성은 월급으로는 자신의 용돈과 차 할부금, 보험료 정도만 해결하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었어요. 집 관리비, 공과금, 식비, 그리고 시댁 관련 비용들은 모두 제 수입으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생활비 제가 대고 있잖아요. 그거야. 내가 집에 있으니까 내가 관리하는 거고. 논리가 이상했어요. 제가 집에 있다는 이유로 모든 비용을 제가 부담하고 거기에 더해서 시어머니 간병까지 당연히 제 몫이 된다는 식이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저는 성훈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정말로 어머님이 얼마나 오실 예정인 거예요? 얼마나가 뭐야? 이제 여기서 사시는 거야. 여기서 사신다는 게 계속 당연하지. 엄마가 어디 갈 데가 있어. 시골집은 너무 외지고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하시잖아. 저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렸어요.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언제까지 간병을 해야 하는 거예요? 간병이라기보다는 모시는 거지. 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성우는 하루 종일 회사에 있으니까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시어머님이 우리 집으로 오셔서 사신다고 하세요. 어머, 갑자기? 네, 성훈이가 어제 말했는데 이미 정해진 일인 것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모시게 되는 거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친정 엄마는 잠깐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예슬아, 내가 괜찮겠니? 지금도 일하랴 집안일 하랴 바쁜데.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님 성격은 어떠신데? 하, 나쁘신 분은 아닌데 좀 까다로우신 편이에요. 병원도 자주 다니시고. 너 힘들겠다. 친정 엄마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제서야 제 상황이 얼마나 급작스럽게 변하게 되는 건지 실감이 났습니다. 그 주 내내 저는 시어머니가 오실 준비를 했어요. 작은 방을 정리하고 침대와 옷장을 새로 사고 혈압계도 구입했습니다. 이 모든 비용도 당연히 제가 부담했어요. 성훈에게 어머님 방 준비 비용 같이 부담하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어차피 돈 관리하고 있잖아 라는 답이 돌아왔어요. 일주일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일은 언제 할 수 있을까? 시어머니가 오시는 날 아침,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꽃도 사다가 거실에 놓고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반찬들도 준비했습니다. 오후 2시 택시에서 내리시는 시어머니를 창문으로 내려다보며 저는 가슴 한켠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왠지 모르게 제 인생에서 무언가가 끝나고 다른 무언가가 시작되는 기분이었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시어머니를 맞이하며 밝게 웃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오신 지 열흘이 지났을 때 저는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아침 7시 저는 성운 도시락을 싸다가 시어머니께서 부르시는 소리에 부엌을 나섰어요. 예슬아, 내 혈압약 어디 뒀니? 침실 침대 옆 서랍에 넣어두었어요. 거기 없는데? 너 제대로 안 넣었나 봐. 다시 침실로 가서 찾아보니 약이 그대로 있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안쪽에 들어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있어요. 아이고, 나이 드니까 눈도 어둡네. 고마워.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어요. 리모컨을 못 찾으시겠다. 물컵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화장실 전등이 안 켜진다. 처음엔 정말 불편하셔서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부르시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부르는 횟수도 늘어났어요. 마치 제가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시는 거였죠. 어느 날 오후 저는 중요한 프로젝트 미팅이 있었어요. 화상회의였는데 시간이 정확히 2시였습니다.
예슬아, 예슬아.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급하게 부르셨어요. 저는 화상회의 중이었는데도 잠깐만요라고 말하고 음소거를 한 뒤 시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이고, 가슴이 너무 답답해. 혹시 혈압이 올라간 건 아닐까? 혈압 재어보세요. 기계 가져다 드릴게요. 혈압을 재어보니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계속 불안해하시며 그래도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회의 끝나고 모시고 갈게요. 회의가 뭐가 중요해?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지. 결국 저는 클라이언트에게 가족 응급 상황이 생겨서 회의를 다시 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사과 메시지를 보냈어요. 다행히 이해해 주셨지만 프로젝트 일정이 일주일 미뤄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으니까 전혀 이상이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건강하시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예슬아, 고마워. 며느리가 집에 있으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병원에 갈 수 있어서 좋다. 며느리가 집에 있으니까 또 그 표현이었어요. 그날 저녁 성훈이 들어와서 물어봤어요. 엄마 괜찮으시대? 네, 이상 없으셨어요. 다행이네. 그런데 너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두워? 병원 가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 회의를 취소해야 했거든요. 중요한 프로젝트였는데. 에이, 회의 하나 취소한 게 뭐가 그리 대수야.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하지.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설명해봐도 성우는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시댁단체 채팅방에 시어머니가 글을 올리신 거였어요. 우리 성훈이가 효자라 서울집 해줘서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며느리도 집에 있어서 잘 챙겨주고 정말 고마운 아들이에요. 제가 단독 명의로 마련한 아파트가 성훈이가 해준 서울집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4년 동안 혼자서 대출금을 갚아가며 마련한 집이 마치 성훈의 효도인 양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댓글을 달았어요. 오빠가 진짜 효자죠. 예슬이 언니도 고생 많으시겠어요. 시어머니가 답글을 다셨습니다. 며느리가 집에 있으니까 오히려 내가 편해. 병원도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일하는 시간, 제가 포기한 회의, 제가 부담한 병원비. 이 모든 게 완전히 지워져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친구 다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온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친구였는데 숫자에 밝고 현실적인 조언을 잘 해주는 편이었어요. 다온아, 나 좀 답답해서 전화했어. 왜? 무슨 일이야? 저는 지난 열흘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들어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회의를 취소해야 했던 일, 그리고 시댁 채팅방의 글까지. 잠깐, 그 집이 내 단독명이라고? 응. 4년 전에 내가 계약금부터 시작해서 다 마련한 거야. 그럼 성훈이 이름은 전혀 안 들어가 있어? 전혀. 당시에 성훈이 신용등급이 안 좋아서 대출이 안 됐거든. 그런데 시어머니는 성훈이가 집 해줬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아니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다온이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예슬아,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내가 집주인인데 왜 내가 객식구 취급받고 있어? 객식구라기보다는 아니야, 객식구가 맞아. 지금 상황 보면 시어머니가 집주인이고 너는 간병인 겸 가정부 역할을 하고 있잖아. 다온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너 혹시 가계부 같은 거 정리해 놓은 게 있어? 응, 요즘 정리하고 있어. 그거 한번 제대로 정리해봐. 내가 지난 몇 년간 얼마나 돈을 쓰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날 밤 늦게까지 저는 엑셀 파일을 정리했어요. 지난 4년간의 모든 지출 내역을 항목별로 분류해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 공과금, 관리비, 식비, 그리고 시댁 관련 비용들, 병원비, 제사 준비비, 명절 선물비, 기일 음식비, 약값, 건강검진비. 숫자들을 모두 합쳐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지난 4년간 시댁 관련으로 제가 쓴 돈이 3천만 원이 넘었더라고요. 그런데 성훈이 시댁에 쓴 돈은 명절 용돈 정도가 전부였어요. 새벽 2시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집의 실질적인 가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집에 있는 사람, 근본 없는 며느리로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성훈의 차 소리가 들렸어요. 새벽 2시에 들어오는 게 요즘 부쩍 잦아졌는데 회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술 냄새는 별로 나지 않았어요. 문득 궁금해져서 저는 성훈의 차량에 달린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어요. 차 키가 현관 테이블에 있으니까 쉽게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녹화 파일을 보니까 수상한 점들이 몇 가지 보였어요. 저희 집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모텔 앞에서 차가 멈춘 기록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저는 가만히 블랙박스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혹시 성훈이가? 하지만 확신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 파일들을 USB에 복사해서 따로 보관해뒀습니다.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가 또다시 말씀하셨어요. 예슬아, 우리 성훈이 참 착하지. 엄마 서울로 모셔와서. 네, 너도 고마워야 해. 남편이 이렇게 효자인 집이 어디 있어? 저는 대답 대신 그냥 미소만 지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신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토요일 오후, 시댁 식구들이 모두 우리 집에 왔어요. 시누이 부부와 아이들, 그리고 시아주버니까지. 총 8명이나 되는 식구들이 좁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다들 왔으니까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자. 나 이제 여기서 계속 살 건데 방 하나는 완전히 내 방으로 정했으면 좋겠어. 시누이가 맞장구를 쳤어요. 당연하죠, 어머니. 그런데 혹시 나중에 유산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지 않을까요? 무슨 분쟁이야? 아니, 이 집이 오빠 단독 명의가 아니잖아요. 예슬이 언니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시아주버니가 끼어들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나중에 만약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멀뚱히 앉아서 이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마치 제가 없는 곳에서 제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성훈이 입을 열었어요. 뭔 그런 걱정을 해. 우리가 이혼할 이유가 어디 있어. 그래도 확실하게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등기를 형제들 이름으로도 나눠서 넣어 놓으면 분쟁도 없을 거고. 시누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 오빠 이름 50%, 우리 이름 25%씩. 어때요? 야, 너희들이 뭔 상관이야? 성훈이 웃으며 말했지만 별로 기분 나빠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예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집이 제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계약금부터 대출금까지 모두 제가 마련한 거거든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아주버니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어요. 그게 뭔 소리야? 부부인데 내거가 어디 있어? 맞아요. 결혼하면 모든 재산이 공동재산이죠. 시누이도 거들었어요. 성훈이 저를 째려보며 말했어요. 야, 내가 번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 어차피 우리 집 이름으로 해놨잖아. 집 이름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야 그때 상황이 그랬던 거고 실제로는 우리 집이지. 시어머니가 끼어드셨어요. 예슬아, 너 지금 뭐 하자는 거니? 우리가 남이야? 남이 아니죠. 하지만 이 집을 마련할 때, 아이고, 이것 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집 주인 행세를 하네. 시누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언니,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래요. 자기가 조금 번다고 목에 힘주고, 조금 번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집의 모든 비용을 제가. 성훈이 소리를 높였어요.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가족 앞에서 돈 얘기를 왜 해?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슬아, 내가 말하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노후 걱정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내가 여기서 편안하게 살려면 내가 좀 양보해야 하는 거 아니니? 양보요? 그래, 양보. 나이 들면 고집도 세지고 까칠해지기도 해. 그걸 며느리가 이해하고 맞춰 줘야지. 시아주버니가 거들었어요. 맞아. 우리 어머니 혼자 시골에서 얼마나 외로우셨는데 이제 서울에서 편안하게 사실 수 있게 됐으니까 좋은 일이지. 시누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중얼거렸어요. 진짜 요즘 며느리들은 이해를 못하겠어. 시어머니 모시는 게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닌데. 저는 소파에 앉아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어요. 제가 4년 동안 혼자 힘으로 마련한 집이
시어머니 노후 요새로 변해가고 있었고, 저는 그 집에서 방 하나도 제대로 배정받지 못한 채 간병인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성훈이 제게 와서 속삭였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가족들 앞에서 왜 이러고 있어? 나는 그냥 사실을 말한 거야. 사실이 뭐가 중요해? 분위기 파악 좀 해. 내가 분위기 파악을 해야 하는 거야? 당연하지. 너 지금 가족들 앞에서 나한테 망신 주고 있는 거 몰라? 저는 성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4년 전 결혼할 때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알겠어. 저는 짧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니까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부엌에서 시댁 식구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성훈아, 예슬이 교육 좀 시켜야겠다. 네, 어머니. 제가 얘기할게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이 다 그래. 자기가 돈 좀 번다고 주인 행세를 해.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저는 설거지를 멈추고 수도꼭지를 잠갔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서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집, 나의 것, 단 5글자를 적었어요. 그런데 그 글자들이 이상하게 무거워 보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돌아간 후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예슬아, 이리 와봐. 네. 오늘 우리 얘기 들었지? 네. 내가 내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이해해 줘야 해. 나도 이 나이에 며느리 집에 얹혀 사는 게 편한 건 아니야. 네.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 나한테 갈 데가 어디 있어. 시골집은 너무 외지고 서울에서 혼자 살기에는 돈도 부족하고.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조금만 양보해 주면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할 수 있어. 나도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고 성훈이도 효자 소리 들을 수 있고. 제가 양보하면 모두 행복해진다는 말씀이세요? 그럼. 며느리가 희생하면 가족이 화목해지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 전통이고.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나이가 들면서 생긴 주름과 피로한 눈빛, 그리고 그 속에 숨어 있는 간절함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저는 희생하는 사람이었어요. 제 꿈이나 목표, 미래 계획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새벽 2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옆에서 성우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옆방에서는 시어머니의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득 제가 이 집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주인인데 집주인 대접을 받지 못하고, 가장인데 가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사람. 그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오래된 실이 한계를 견디지 못하고 뚝 하고 끊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새로운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내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슬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마음이 답답하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죠. 자신이 마련한 집에서 객식구 취급받는 며느리, 경제적 기여는 무시당하면서 희생만 강요받는 현실.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예슬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순간을 함께 느끼셨을 텐데요. 과연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이어지는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그날 밤이 지나고 나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직 주무시는 새벽 5시, 저는 조용히 집안을 돌아다니며 필요한 것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먼저 안전금고에서 집 등기부등본과 인감도장, 그리고 대출 관련 서류들을 꺼냈어요. 그 다음엔 4년간 정리해 놓은 가계부 엑셀 파일과 모든 영수증들, 그리고 성운의 블랙박스에서 복사해 놓은 USB까지. 캐리어 대신 서류 가방에 이 모든 것들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아침 7시 성운이 일어나자 저는 평상시와 똑같이 아침을 차려주었어요. 토스트와 계란 후라이, 커피. 성운은 늘 그랬듯이 급하게 먹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8시경에 일어나셨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낸 상태였어요. 예슬아, 오늘 뭐 할 거니? 친정에 잠깐 다녀올 예정이에요. 언제 들어와?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점심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세요.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올게요.
시어머니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인사를 드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친정은 저희 집에서 지하철로 40분 거리에 있었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지하철에 앉아 있으니까 마치 중요한 출장을 떠나는 직장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친정 현관문을 열며 엄마 나왔어요라고 말했을 때 친정 엄마는 평상시와 다른 제 표정을 바로 눈치채셨어요. 예슬아, 무슨 일이야? 엄마, 나 당분간 여기서 지낼게요. 어머, 왜?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지난 한 달간 있었던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들어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토요일에 있었던 재산 분할 이야기까지. 친정 엄마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후에 한숨을 크게 쉬셨어요. 아이고, 우리 예슬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 제가 가져온 자료들 좀 봐주세요. 저는 서류 가방에서 4년간의 가계부 엑셀 파일을 꺼냈어요. A사용지로 인쇄한 게 20장이 넘었습니다. 친정 엄마는 회사에서 격리 일을 30년간 하신 분이라 숫자 보는 눈이 밝으셨어요. 자료를 훑어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예슬아, 이게 다 내가 쓴 돈이야? 네. 생활비부터 시작해서 시댁 관련 비용까지 모두요. 시댁 병원비만도 작년에 420만 원이네. 네. 올해는 벌써 350만 원 넘었어요. 친정 엄마가 계속 자료를 보시며 중얼거리셨어요. 관리비, 공과금, 식비, 인터넷비. 이것도 다 내 돈으로? 네. 성훈이 월급으로는 자기 용돈하고 차 할부금, 보험료 정도만 내고 있어요. 그럼 너희 집 생활비를 내가 다 대고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4년 동안 계속. 친정 엄마는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예슬아, 이거 4년간 내가 쓴 돈이 1억 넘는데? 저도 그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막연히 많이 썼다고는 생각했지만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성훈이는 뭐라고 하더라? 자기가 밖에서 돈 벌어오는 거랑은 다르다고 해요. 제가 집에 있으니까 집안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친정 엄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네. 내가 프리랜서로 번 돈이 아니라는 거야? 그때 다운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어제 연락해서 오늘 시간 되면 만나자고 했었거든요. 다운아, 나 지금 친정에 있어. 여기로 올 수 있어? 응, 갈게. 그런데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와서 얘기할게. 1시간 후 다운이 도착했어요. 친구는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더니 입을 벌렸습니다. 예슬아, 이거 장난 아닌데? 너 완전히 호구로 살았잖아. 호구라기보다는, 아니야, 호구가 맞아. 너 지금 집주인인데 간병인 취급받고 있어. 다운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런 자료 분석에 익숙했어요. 제가 가져온 계좌 이체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을 쭉 훑어보더니 중요한 점을 짚어냈습니다. 예슬아, 그런데 성훈이 카드 사용 패턴이 좀 이상해. 이상해? 응. 모텔이나 숙박업소 결제가 꽤 많이 보여. 그리고 꽃집, 레스토랑. 이런 것들이 회식비로 처리하기엔 좀 애매한 곳들이야. 아. 저는 블랙박스 USB를 다운에게 건네줬어요. 이것도 봐줄래? 다운이 노트북에 USB를 꽂고 파일들을 확인해 보더니 휘파람을 불었어요. 예슬아, 이거 증거야. 성훈이 불륜하고 있는 거 거의 확실해. 정말? 응. 동선이랑 카드 사용 내역이 딱 맞아떨어져. 게다가 대출도 몰래 받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친정 엄마가 옆에서 듣고 계시다가 화가 나셨어요. 아이고, 저런 놈이 어디 있어? 아내가 생활비 다 대주는데 자기는 바람이나 피우고. 다운이 저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예슬아, 이거 그냥 참고 넘길 일이 아니야. 이건 경제적 착취에 불륜까지 더해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변호사 상담받고 이혼 준비해야지. 그리고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해. 친정 엄마도 맞장구를 치셨어요. 맞아. 예슬아, 내가 고생해서 마련한 집을 왜 저들이 나눠 가지려고 해? 그날 오후 저희는 동네 부동산에도 들렀어요. 집 매매에 대해서 미리 상담을 받아두고 싶었거든요. 부동산 사장님은 친정 엄마와 오래 아는 사이였어요. 예슬이 집이 마포 신축이라고. 그럼 시세가 꽤 좋을 텐데. 네. 지금 얼마 정도 할까요? 한 7억 정도?
요즘 그 지역 잘 나가거든. 제가 4년 전에 5억 2천에 샀는데 대출금이 3억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럼 팔면 4억 정도는 남겠네. 괜찮은 수익이야. 부동산 사장님이 명함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혹시 정말 팔 생각이면 언제든지 연락해. 그 동네 집은 금방 나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다운이 저에게 말했어요. 예슬아, 너 이제 결정해야 해. 계속 그렇게 살 거냐, 아니면 내 인생을 찾을 거냐. 찾는다는 게 이혼하고 내 집 지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라는 얘기야. 친정 엄마도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예슬아, 엄마가 보기에도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 네, 건강이 제일 중요해. 그날 밤 친정에서 잠을 자면서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어요. 시어머니 부르는 소리도, 성은의 코 고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조용한 방에서 저는 제 미래를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은 뭘까? 답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선택한 곳에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새벽 3시 저는 일어나서 노트에 한 줄을 적었어요. 이제 나도 나를 지킬 거야. 그 다음 날 저는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어요. 친정에서 하루 밤을 보낸 후 화요일 오전 9시에 저는 법원에 갔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였어요. 접수 창구에서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혼인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재산 목록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산 목록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그리고 혼인 기간 중 부채 현황까지 모두 포함해서 작성하시면 돼요. 저는 미리 준비해 온 서류들을 차근차근 정리했어요. 아파트 등기부 등본, 대출 현황, 그리고 4년간의 가계부까지. 다운이 도와준 덕분에 상당히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블랙박스 영상과 카드 사용 내역이었어요. 성운의 불륜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들이었거든요. 법원에서 나온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다운이 소개해준 곳이었는데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은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준비를 정말 철저히 하셨네요. 특히 경제적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가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할까요? 충분히 유리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불륜이 입증되고 부동산이 의뢰인 단독 명의라는 점이 중요해요. 변호사님이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다만 상대방이 재산 분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혼인 기간 중 각자의 경제적 기여도를 정확히 산정해야 해요. 그 부분은 이미 정리해뒀어요. 제가 준비한 엑셀 파일을 보여드리니까 변호사님이 감탄하셨어요. 이 정도면 회계사가 작성한 거나 다름없네요. 항목별로 정말 세세하게 정리하셨어. 상담을 마친 후 저는 마포구청에 가서 전입신고를 했어요. 주민등록을 친정 주소로 옮기는 절차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다운과 만나서 부동산 중개사에게 연락했어요. 사장님, 어제 상담받은 한예슬입니다. 아, 마포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매매 진행하려고 하는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언제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집 비워놔야 사람들 보러 와요. 내일 오후 2시쯤 비울 수 있어요. 그럼 내일 2시에 매물 올리고 바로 보러 오는 사람들 데려갈게요. 다운이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예슬아, 성훈이한테 미리 얘기 안 해도 괜찮을까? 괜찮아. 어차피 내 집이니까. 그래도 갑자기 이러면 성훈이가 깜짝 놀랄 텐데. 놀라는 게 당연하지. 지금까지 자기 집인 줄 알고 살았을 테니까. 그날 오후에는 이사센터에도 연락했어요. 내일 오후 2시에 짐을 빼야 하는데 가능한가요? 어떤 짐들인지 말씀해 주세요. 침대, 옷장, 그리고 개인 물건들이요. 2톤 트럭 한 대면 충분할 것 같네요. 어디로 옮기시는 거예요? 창고로 임시 보관하려고 해요. 모든 준비가 끝난 후 저는 성훈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집 뺄게. 2시에 집에 와봐. 메시지를 보낸 후 휴대폰을 바로 꺼버렸어요. 성훈이 전화를 걸어올 게 뻔했거든요. 그날 밤은 친정에서 보냈어요. 내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수요일 오후 1시 50분, 저는 마포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부동산 중개사와 이사센터 직원들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예슬 씨죠? 이사 준비 다 됐어요. 네, 고생하세요. 정확히 2시에 성훈이 택시에서 내렸어요. 얼굴이 새하얘서 정말 놀란 티가 확연히 났습니다. 성훈이 현관 앞에서 이사센터 트럭을 보더니 저에게 달려왔어요. 야, 이게 뭐야?
왜 이사업체가 와 있어? 집 빼기로 했어. 집을 뺀다고.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오늘 오후 2시에 매물로 나가기로 했어. 성훈이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부동산 중개사가 다가왔어요. 실례합니다. 집주인 한예슬 씨가 맞으시죠? 네, 맞아요. 그럼 이분은? 남편이에요. 곧 전 남편이 될 사람이고요. 부동산 중개사가 성훈을 바라보며 설명했어요. 이 집은 한예슬 씨 단독 명의 부동산입니다. 오늘부로 매매 의뢰가 정식 접수됐어요. 성훈이 완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야, 정신 나갔어?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집 내가 파는데 왜? 무슨 내 집이야? 우리 집이지. 저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서 성훈에게 보여줬어요. 여기 봐.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어? 성훈이 등기부등본을 보더니 말문이 막혔어요. 소유자란에는 분명히 한예슬 이름만 적혀 있었거든요. 이건 그때 상황이 그래서 그런 거고. 그때 상황이 뭔데? 내 신용등급이 좋아서 대출받기 쉬우니까. 맞아. 내 돈으로 계약금 내고 내 이름으로 대출받고 4년간 내가 혼자 대출금 갚았어. 이사센터 직원들이 계속 짐을 나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방에 있던 침대와 옷장들이 줄줄이 계단으로 내려왔습니다. 성훈이 이사센터 팀장에게 소리쳤어요. 야, 잠깐만. 누가 이사하라고 했어? 팀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집주인 한예슬 씨가 의뢰했습니다. 여기 계약서 있어요. 집주인이 누구라고? 한예슬 씨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캐리어를 끌고 아래층에서 올라오셨어요. 복도 상황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사를 해? 저는 시어머니께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이 집을 매물로 내놓기로 했어요. 매물로. 갑자기 왜?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집도 정리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성훈을 바라보며 물어보셨어요. 성훈아, 이게 무슨 일이야? 성훈이 대답도 못하고 있는 사이 부동산 중개사가 시어머니께 설명드렸어요. 어르신, 이 집은 한예슬 씨 단독 명의 부동산입니다. 매매 처분권이 완전히 한예슬 씨에게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럼 내가 어디서 살라는 거야? 저는 가방에서 이혼 조정 신청서 사본을 꺼냈어요. 이미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접수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제가 성훈에게 건넨 건 지난 4년간의 가계부 정리본이었어요. 생활비, 공과금, 관리비, 그리고 시댁 관련 비용까지. 모두 제가 부담한 거예요. 성훈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이런 걸 왜 정리해놨어? 그리고 이것도 봐.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모텔 앞에서 찍힌 성훈의 차량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건 카드 사용 내역이랑 동선이 다 맞아떨어져. 꽃집에서 꽃 사고,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모텔에서 2시간씩 머무르고. 성훈이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그 순간 이사센터 직원이 저에게 말했어요. 사모님, 짐 정리 다 끝났어요. 고생하셨어요. 부동산 중개사도 말씀하셨어요. 그럼 저는 매물 사진 찍고 올릴게요. 이 정도 집은 일주일 안에 계약될 거예요. 저는 성훈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가 같이 쓴 건 정리했고 당신이 가져갈 건 아무것도 없어. 성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너 정말로 이혼할 거야? 응. 이미 결정했어. 시어머니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하셨어요. 내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어디서 살라는 거야? 저는 시어머니께도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시골집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성훈이가 이제 어머님 모실 방법을 찾아야죠. 그때 부동산 중개사가 말씀하셨어요. 아, 벌써 관심 보이는 분이 계시네요. 3시에 보러 오신다고 연락 왔어요. 저는 성훈과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했어요. 1시간 안에 짐 정리하고 나가주세요. 이제 여기는 제 집이 아니니까.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을 느꼈어요. 그날 오후 3시 저는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성훈과 시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카페 창문을 통해 아파트 현관이 보였는데 30분쯤 지나서 캐리어 2개를 끌고 나오는 시어머니와 성훈의 모습이 보였어요. 휴대폰이 계속 울리고 있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성훈이 걸어오는 전화였을 테니까요. 대신 다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 정리 끝났어.
이제 진짜 시작이야. 다온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어요. 예슬아, 정말 대단해. 어떤 기분이야? 후련해. 진짜 내 인생을 찾은 기분이야. 오후 4시경 부동산 중개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한예슬 씨, 오늘 집 보러 온 분이 바로 계약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래요? 빨리 됐네요. 네. 금액도 7억으로 제시하셨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좋아요. 계약 진행해 주세요. 그럼 내일 오전에 계약서 작성하러 오시겠어요? 네, 그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정말 실감이 났어요. 제가 4년간 갚아온 집이 정말로 팔리는 거였어요. 저녁에 친정으로 돌아가니까 엄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맞이해 주셨어요. 예슬아, 정말 괜찮니? 네, 괜찮아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성훈이한테서 전화 안 왔어? 왔는데 안 받았어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날 밤, 저는 친정방에서 노트북을 열어서 중요한 일을 했어요. 시댁단체 채팅방에 글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예슬입니다. 그동안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정리차 말씀드려요. 지난 4년간 마포 아파트는 제 단독명의 부동산이었고 계약금부터 대출금까지 모두 제가 부담했습니다. 그 근거 자료는 모두 보관하고 있어요. 또한 생활비, 공과금, 시댁 병원비, 제사 준비비 등도 제가 부담했습니다. 이 역시 모든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이 있어요. 성훈 씨의 불륜 사실도 블랙박스 영상과 카드 사용 내역으로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며 집도 매매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근본 없는 며느리, 집에만 있는 사람이라고 불렀던 분들께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글을 올리고 나서 바로 채팅방을 나왔어요. 더 이상 그들의 반응을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동산에 가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계약금 4천만 원을 받고 한 달 후 잔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계약을 마친 후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이혼 조정 절차에 대해 자세히 상담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님, 상대방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뢰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경제적 기여도가 거의 없고 오히려 불륜까지 있었으니까 재산 분할 비율이 현저히 낮을 거예요. 그럼 집은 온전히 제가 가져갈 수 있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배우자 명의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단독 취득 부동산이니까요. 점심시간에 다운과 만나서 그간의 상황을 정리해봤어요. 예슬아, 진짜 잘한 것 같아. 더 이상 끌 이유가 없잖아. 응. 이제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야. 그런데 집 팔고 나면 뭐 할 거야? 일단 친정에서 지내면서 차근차근 계획 세울 거야. 프리랜서 일도 계속할 수 있고 여행도 가고 그러면 좋겠다. 그러게. 지금까지는 시댁 눈치 보느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봤거든. 그 오후에 변호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한예슬 씨, 상대방 측에서 조정 신청에 응하겠다고 연락 왔어요. 그럼 언제 조정이 진행되나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로 잡혔어요. 성훈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를 협의하고 싶다고 하네요. 재산 분할이라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쪽 자료가 워낙 탄탄해서 유리하게 진행될 거예요. 그날 저녁 성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예슬아,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 저는 차분하게 답장했어요. 법원에서 만나요. 그 외에는 할 얘기 없어요. 성훈이 바로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대신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화 받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사적인 대화는 하지 않겠어요. 다음 주가 되어 법원 조정 날이 다가왔어요. 그 사이 집 잔금도 받아서 대출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순수하게 제 손에 남은 돈은 4억 2천만 원이었어요. 조정 당일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법원에 갔어요. 성훈도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더라고요. 조정실에서 조정위원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은 재산 분할과 위자료 그리고 이혼 사유에 대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성훈 측 변호사가 먼저 입장을 밝혔어요.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공동재산으로 봐야 합니다. 50대 50으로 분할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 변호사님이 반박했어요. 부동산 취득, 자금 전액을 피신청인이 부담했고 혼인 기간 중 생활비도 피신청인이 전담했습니다. 오히려 신청인의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를 요구합니다. 조정위원님이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셨어요. 경제적 기여도 자료가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생활비 부담 비율이 피신청인 90%, 신청인 10% 정도로 보이는데요.
성훈이 변색된 얼굴로 말했어요. 그래도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한 거잖아요. 조정 의원님이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신청인의 경우 불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 상황에서 재산 분할을 요구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조정 결과는 제가 원했던 대로 나왔어요. 성우는 재산 분할 요구를 포기하고 대신 제가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면서 성훈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예슬아,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야? 응. 이미 끝났어. 나는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이제 서로 다른 길 가는 거야. 법원을 나서면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홀가분한 기분을 느꼈어요. 4년간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났다는 실감이 났거든요. 그날 밤 친정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어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제 손에 남은 돈으로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지 말이에요.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여행이었어요. 그동안 시댁 눈치 때문에 못했던 장기 여행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태국 치앙마이에서 6개월 정도 지내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볼까? 그렇게 제 새로운 인생의 첫 번째 계획이 세워졌어요. 2개월 후, 저는 인천공항 출국장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태국 치앙마이행 항공권과 6개월짜리 장기 체류 비자가 들려 있었어요. 캐리어 하나에 옷가지와 노트북,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설렘만 가득 담아서 말이에요. 지난 2개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혼이 정식으로 확정되고 집 매매도 완료되었습니다. 성우는 결국 시어머니와 함께 시골로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친정 엄마가 공항까지 배웅 나와 주셨어요. 예슬아, 정말 괜찮겠니? 외국에서 혼자 6개월이나. 엄마, 걱정 마세요. 이제 진짜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고 싶어요. 그래도 조심하고 자주 연락해. 네, 그럴게요. 탑승 게이트에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보니 엄마가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컸어요. 치앙마이에 도착한 건 현지 시간 오후 3시였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미리 예약해 둔 장기 임대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Amazing Thailand Resort라는 이름의 그곳은 한국인들이 장기 체류하기 좋게 만들어진 시설이었어요. 수영장이 있고 각 방마다 간단한 주방시설과 작업 공간이 갖춰져 있었거든요. 방에 짐을 풀고 나서 저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수영장과 야자수가 보이는 전망이 펼쳐졌고 따뜻한 오후 햇살이 얼굴에 닿았어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살고 있구나. 그동안 꿈꿔오던 순간이었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제가 원하는 것을 하며 살 수 있는 공간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첫 번째 주는 적응하는 시간으로 보냈어요. 근처 마켓에서 장을 보고 현지 음식도 맛보고 리조트 주변을 산책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천천히 익숙해져 갔습니다. 일주일 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수영장 옆 데크에 노트북을 가져다 놓고 한국 클라이언트들과 화상회의를 하며 프리랜서 업무를 계속했거든요. 시차 때문에 한국의 오전 시간에 맞춰 일하고 오후에는 완전히 자유시간을 갖는 스케줄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어느 날 오후 수영장에서 가볍게 수영을 하고 나와서 데크체어에 누워 있는데 친정 엄마에게서 화상통화가 왔어요. 예슬아, 어떻게 지내니? 엄마, 정말 좋아요. 날씨도 좋고 일하기도 좋고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살았으면. 화상통화 화면을 통해서도 제가 달라진 게 보이나 봤어요. 실제로 거울을 볼 때마다 제 표정이 많이 편해진 걸 느꼈거든요. 엄마, 여기서 6개월 지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차근차근 계획 세우려고 해요.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화상통화를 마치고 저는 노트북을 열어서 새로운 사업 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프리랜서로만 일했는데 이제는 좀 더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일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한국에서 온라인 디자인 에이전시를 설립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쌓아온 네트워크와 실력을 바탕으로 다른 프리랜서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치앙마이에 온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다운이가 놀러 왔어요. 예슬아, 완전 딴 사람이 됐네. 그래? 뭐가 달라 보여? 표정이 완전 달라. 전에는 항상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정말 편해 보여. 다운과 함께 치앙마이 시내를 돌아다니며 지난 몇 달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성훈이 소식 들었어.
다운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 궁금하지도 않아. 시어머니랑 시골에서 사는데 되게 힘들어한다더라. 그럼 그렇지. 서울에서 편안하게 살려고 했던 건데. 너는 정말 후회 안 해? 전혀. 오히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 저녁에는 리조트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를 했어요. 태국 음식을 먹으면서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슬아, 한국 돌아가면 뭐 할 거야? 일단 에이전시 설립하고 강남에 작은 사무실 하나 얻을 거야. 그럼 혼자 살 거야? 응. 이번엔 정말 내 취향대로 꾸민 공간에서 살고 싶어. 다운이 4일 머무르다가 돌아간 후 저는 더욱 구체적으로 귀국 계획을 세웠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은 6개월 체류,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5일로 정했습니다. 치앙마이에서의 마지막 달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마음껏 해봤거든요. 요리 클래스도 듣고, 태국 마사지도 배우고, 현지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무엇보다 매일 아침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오후에는 카페에서 책을 읽는 여유로운 일상이 좋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정말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명확해졌어요.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가치와 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마지막 주에는 친정 엄마와 매일 화상통화를 했어요. 엄마, 제가 많이 달라진 것 같죠? 그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목소리도 밝아지고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는 진짜 나답게 살려고요. 그래, 그게 맞아.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귀국 전날 밤, 저는 리조트 수영장 옆에 앉아서 지난 6개월을 되돌아봤어요. 4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다시 찾은 시간이었어요.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한예슬이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복수의 끝은 상대방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고 새롭게 세우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친정 엄마가 마중 나와 주셨어요. 예슬아, 정말 달라졌네. 엄마가 봐도 그래요? 응.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공항에서 나오면서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이제 진짜 나답게 살자. 다시는 누군가의 희생양이 되지 말자. 한 달 후, 저는 강남의 작은 디자인 사무실을 열었어요. YS 디자인 에이전시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YS는 제 이름 영술예스의 이니셜이었습니다. 사무실 벽면에는 치앙마이에서 찍은 사진들을 걸어두었어요. 그 시간들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 의미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6개월 후 에이전시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생겼고 고정 클라이언트들도 확보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모든 결정을 제가 내릴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제 판단과 가치관에 따라 일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는데 다운이가 치킨을 들고 찾아왔어요. 예슬아, 요즘 어때? 좋아. 정말 좋아. 후회는 정말 안 해. 혼자 사는 게. 전혀. 오히려 왜 진작 이렇게 살지 않았나 싶어. 그래도 가끔 외롭지 않아?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어요. 외롭기도 하지. 하지만 외로움과 불행은 다른 거잖아. 전에는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웠거든. 지금은 혼자여도 행복해. 다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정말 강해졌구나. 강해진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운 거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전혀 춥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어요. 마음이 제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누군가의 노후를 대신 살아주는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는 한 사람의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말이에요. 치앙마이 수영장 옆에서 처음 다짐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중얼거렸어요. 이제 진짜 나답게 살자.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씩. 여러분, 오늘 예슬님의 이야기 어떠셨어요? 정말 많은 감정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마포 아파트에서 시어머니 노후까지 떠안으며 힘겹게 버티던 며느리가 결국 집 뺄게 2시에 집에 와봐라는 한마디로 모든 판을 뒤집고 치앙마이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까지의 여정을 함께 지켜보셨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예슬님이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차분하게 증거를 모으고 계획을 세워서 실행했다는 점이에요.
4년치 가계부 정리, 블랙박스 확인, 법적 절차 준비까지. 정말 치밀하고 현명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복수의 끝이 상대방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새롭게 세우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깊이 와 닿았습니다. 남의 노후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만의 미래를 설계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에 마주하게 됩니다. 참고 견딜 것인가? 아니면 용기 내어 변화를 시도할 것인가? 예슬님의 이야기는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